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4년 차가 된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면서 친할머니 댁에 맡겨져서 살았어요. 비록 어린 나이에 부모님 없이 할머니에게 의지하며 살아야 했지만 그래도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그리 나쁘지는 않았죠. 다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어릴 적부터 몸이 약해서 온갖 병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초등학교 때는 하루 걸러 하루 아파서 결석을 밥 먹듯이 해야 했고 중학생 때는 입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아예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봐야 했죠. 물론 고등학생 때도 학교에 진학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것 같아 검정고시로 졸업장을 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할머니는 어릴 때 시골에 맡겨져서 학교도 못 가는 제가 많이 안쓰러우셨나 봐요. 항상 몸이 약한 저를 잘 챙겨주셨고 하고 싶은 거나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시골에서 어떻게든 구해다 주셨어요. 무엇보다 몸이 약한 제가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살았으면 해서 도움이 된다는 한약이나 약초 등을 구해와서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주셨죠. 할머니의 노력과 사랑 덕분인지 저는 무사히 고등학교 졸업장을 딸 수 있었고 명문대학교 진학을 하여 서울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아버지와 할머니는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 웬만하면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셨죠. 하지만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대학생이 될 때까지 거의 할머니 집을 벗어나 본 적이 없다 보니 무조건 이름 있는 명문대학교에 가고 싶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만큼은 할머니와 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하고 명문대학교 입시에 도전을 했고 다행히 좋은 결과가 있어서 학교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었죠. 사실 아버지는 당시에 재혼을 하신 상황이었기에 그 집안 자식들을 더 신경 쓰느라 저에게는 큰 관심을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대학교 입시를 볼 때도 할머니의 말씀에 못 이겨 전화로 웬만하면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교에 들어가라는 제안을 한 번 하시고는 더 이상 신경을 쓰거나 관심을 주지 않으셨죠. 저도 원래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왔으니 그러려니 하고 말았고요. 그리고 남편을 만난 후 결혼을 하게 된 지금까지도 아버지와는 서로 안부 연락을 주고받거나 명절 때 찾아가 얼굴을 보는 일도 전혀 없었죠. 제가 할머니 집에 맡겨진 이후로 재혼하실 때와 제가 결혼할 때 외에는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버지와 달랐죠. 항상 저만 바라보셨고 지극정성이었어요. 그래서 명문대학교에 진학했을 때도 제가 품 안의 자식이나 다름없었으니 혹시나 타지에서 쓰러지거나 아프지 않을까 항상 전전긍긍이셨죠. 그래서인지 할머니는 제가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한약이며 온갖 약초를 달인물을 끊임없이 보내주셨어요. 그 덕분인지 저는 무사히 명문대학교를 큰일 없이 졸업할 수 있었죠.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는 친구와 회사 창업을 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취직 자리를 알아볼 생각이었지만 할머니가 회사에 들어가서 바쁘게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몸이 상할 거라며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프리랜서 일을 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우연히 친구의 제안으로 마음을 모아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죠. 물론 자본도 없었고 이렇다 할 사무실도 없이 컴퓨터 하나만 가지고 회사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족한 게 많았지만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을 활용해서 내 회사를 꾸려나가는 것은 너무 재미있었죠. 게다가 내가 판매하는 물건들이 소비자가 구매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신기하고 즐거운 일이었어요. 그렇게 저와 친구는 집에서 약 1년 정도 회사를 운영하다가 본격적으로 사무실을 얻어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옆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사무실로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세무사로 일을 하고 있던 남편이 인사를 오게 되었거든요. 사실 남편이 저희 사무실에 인사 온 것은 영업이 가장 큰 이유였죠. 아무래도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세무사가 필요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혹시 세무사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본인 회사를 이용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바쁜 상황이었기에 하나하나 상대해주는 게 귀찮고 힘들어서
그냥 알겠다고 하며 남편을 보냈죠. 그러나 같은 건물에 있으니까 자주 만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는데 나이는 저보다 많은 편이었지만 말이 잘 통했고 무엇보다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한다는 공통사가 있었어요. 덕분에 남편과 저는 퇴근 후 같이 식사도 하고 주말에 만나서 영화도 보면서 가까이 지내기 시작했고 약 2년간의 연애를 하게 되었죠. 남편은 연애 1년 차가 되었을 때부터 저에게 빠르게 결혼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하지만 당시 사업에 할머니까지 신경을 쓸 것이 많아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가 여기저기 아픈 곳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물론 큰 병이 생기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이나마 건강해졌던 제 몸이 다시 약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당연히 저도 남편에게 시집을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혹시나 결혼을 했다가 크게 아파서 걱정을 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망설였던 것 같아요. 물론 남편은 결혼한다고 큰 병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나 마음이 안정이 되면 오히려 좋지 않겠냐면서 1년 내내 결혼을 하자고 졸라댔죠. 결국 저는 남편을 믿고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갔던 날 저의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표정이 굳어졌고 결국 결혼 반대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얘, 너 명문대학교 나왔다면서?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나 보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 그럼 외국어 고등학교 뭐 이런 곳에 진학을 했던 건가? 아니요, 몸이 약해서 집에서 검정고시 봐서 대학교 갔어요. 아니, 뭐라고?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 볼 정도로 몸이 안 좋았다고? 어디가 뭐 얼마나 아팠길래? 몸이 약해서 여기저기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럼 지금도 몸이 안 좋은 건가? 요즘은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잔병 치레하는 것 빼고는 별 문제 없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둘이 결혼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어쩌려고. 나는 우리 아들 젊은 나이에 호랍이 만들 생각 없다. 얘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어머니, 그런 일 없도록 제가 건강관리 잘할게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지극정성으로 관리를 해주셔서 저 지금 건강 상태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 엄마. 2년 동안 만나면서 큰일 한 번도 없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휴, 난 싫다. 왜 우리 귀한 아들을 몸 약한 애한테 장가 보내야 하냐? 게다가 얘 부모 이혼하고 할머니 손에 자랐다면서 그런데도 염치도 없이 아픈 몸 이끌고 결혼을 하겠다고?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결혼시킨다니?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하니까 그렇게 알고 나가라 그만. 당신 아들이 그렇게 좋다는데 그냥 허락해 줍시다. 예빈이 말 들어보니까 이제는 건강 찾았다고 하던데 몸 약한 게 무슨 큰 문제라고 이렇게 반대를 해. 예빈아, 나는 니들 둘 결혼 허락이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시애비가 허락해도 나는 절대 허락 못하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저는 결국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듯이 시댁을 나와야 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급하게 뒤따라 나왔죠. 그리고는 저에게 시어머니가 말은 저렇게 하셔도 마음이 약한 분이시니 금방 이해해 주시고 허락해 주실 거라면서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급하게 결혼을 할 생각은 아니었기에 시어머니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렇게까지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를 하니 허락을 받게 되더라도 자주 부딪힐 것 같아 걱정이 되었죠. 그러나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내가 더 노력하면 되겠지 하는 자기 위안을 삼았고 저는 일단 허락을 받는 것에 집중을 하기로 했어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문전박대를 하셔도 포기하지 않고 남편과 함께 매일 같이 찾아갔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거의 3달가량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시아버지까지 합세해서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몸 약한 게 무슨 큰 문제인데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냐고 하니까 시어머니께서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며 마지못해 결혼 허락을 해주셨어요.
사실 결혼 허락을 받으면서도 환영받는 듯한 느낌은 아니었죠. 물론 시아버지께서는 한 식구가 된 것을 환영한다고 예쁜 며느리가 생겼다 좋아하셨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계속 굳은 얼굴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도 저희 둘은 무사히 결혼을 할 수 있었고 걸어서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신혼집을 구해 살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혼식을 하고 난 이후에는 시어머니에게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에 바쁘더라도 시댁에 자주 찾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께서는 시댁 일을 하고 있을 때 빼고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시거나 제가 하는 일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시며 난리를 쳤죠. 한 번은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집에 친척분들이 초대되어 오신 적이 있었어요. 사실 저희 시댁은 종갓집이다 보니 친척들과의 관계가 돈독한 편이에요. 그래서 결혼 전에도 시아버지께서 저희 둘이 식을 올리면 친척분들을 초대해서 식사 한번 해야 할 것 같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죠.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라 저는 조만간 친척분들이 집에 오겠거니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친척분들이 집에 오시기로 한 당일까지도 전혀 소식을 못 듣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아침 일찍부터 찾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저는 평소와 똑같이 사무실에 출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아침 대바람부터 연락도 없이 찾아오시더니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시어머니를 집 안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자마자 저에게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오늘 음식 준비는 뭘 할 거니? 네? 갑자기 음식 준비라니요? 어머니,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아, 왜 모르는 척을 하니? 오늘 이 집에 친척들 오잖아. 네? 오늘요? 저는 따로 들은 게 없는데. 아내가 안 알려줬나? 정신이 없어서 까먹었나 보네. 이제라도 알았으니 얼른 준비해라. 오늘 저녁 7시에 모인다니까 시간은 충분할 거다. 어머니, 저 오늘 사무실에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 해요.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거니 지금? 이제 막 결혼한 새댁이 시댁 일을 모른 척한다는 게 말이 돼? 모른 척하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오늘 업무 미팅이 잡혀 있어서 사무실에 꼭 나가봐야 했어요. 정말 죄송한데요. 어머니 혹시 오늘만 배달 음식으로 대접을 하면 안 될까요? 아이고, 너 어차피 사업해서 시간 많은 거 다 아는데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잔깨 부리면 곤란하지. 게다가 청소며 음식까지 할 게 많은데 네가 나가면 그거 누가 다 하냐? 어머니, 그럼 제가 오늘 미팅만 갔다 와서 최대한 해볼게요. 아, 오늘은 그냥 회사 나가지 말고 친척분들 맞이할 준비나 해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더군요. 따지고 보면 시어머니가 미리 언지를 안 주셔서 이렇게 된 건데 모든 게 제 탓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게 너무 서운하고 억울했어요. 옆에 남편이라도 있었으면 도움이 되었겠지만 당시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전날에 집에 못 들어왔던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회사 일을 대신 처리해 줄 것을 친구에게 부탁했고 시어머니 말씀대로 친척분들 맞이할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다행히 친구는 별말 없이 사정을 이해하고 제 업무를 맡아주었지만 저는 하루 종일 미안해서 마음이 찜찜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친척분들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했죠. 게다가 시어머니께서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준비를 하는 내내 옆에 붙어 계셔서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집에 같이 계셨던 것도 불편했지만 더 힘들었던 것은 일을 시킬 때 빼고는 제 말을 싹 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마치 투명인간을 대하는 것처럼요. 아무래도 시어머니랑 단둘이 있으니까 어색함에 괜히 말도 걸고 차도 타서 드리곤 했거든요. 그런데 집에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시어머니는 대답 한 번을 안 해주셨고 차도 준비해드리고 바쁜 와중에 점심까지 차려드렸는데도 괜히 음식이 짜다면서 할머니한테 음식 안 배웠냐고 타박이나 하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투명인간 취급을 하다가 식사하시라고 부르니까 그제야 다가오더니 음식 못한다고 친척들한테 대접하면 창피나 안 당할지 모르겠다 하시니까 너무 속상했죠.
마음 같아서는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어른인데 덤비면 안 되잖아요. 게다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제가 시댁에 분란을 일으켜 저에게 손해가 될 일을 만들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최대한 참고 웃으면서 잘 넘겨보려고 했어요. 그렇게 그날 저는 정신없이 손님 맞을 준비를 했고 무사히 시간 내에 친척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었죠. 그래도 손님 맞이가 끝난 후 시아버지께서 시댁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친척분들이 음식도 맛있었고 저희 부부가 잘 어울린다며 모두 칭찬 일색이었다고 너무 수고 많았다 해주셔서 시어머니에게 속상한 마음을 조금은 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친척분들을 맞이하기 위해 음식을 만들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언젠가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하는 희망 고문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여전히 이날 이후에도 저를 보면 투명인간 취급을 하거나 깎아내리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사이가 더 나빠지는 것은 원치 않아서 어떻게든 이해하고 가까워지려 노력을 많이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사람인지라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니까 점점 포기하게 되더군요.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약 2년이 조금 더 지난 시점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고 회사 일도 점점 바빠지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어느 순간부터 피로가 가시질 않더니 어지러움이 심해졌고 갑자기 온몸이 으슬으슬대고 구토가 나왔죠. 처음에는 제가 워낙 잔병치레가 많으니까 단순한 감기 몸살 정도로 생각하고 며칠을 집에서 쉬었어요. 그런데 몸 상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나아질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이라도 먹어야겠다 싶어서 동네에 있는 병원에 찾아갔죠. 그런데 병원에 가서 증상을 이야기하니까 의사 선생님은 이것저것 검사 좀 해보자고 하셨어요. 그냥 단순한 몸살 감기로 생각하고 병원을 찾아간 건데 갑자기 이것저것 검사 좀 해보자고 하시니 순간 덜컥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의사 선생님이 시키시는 대로 검사를 받았고 다시 결과를 듣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꽤 심각하더군요. 한참 결과를 확인해 보시더니 저에게 소견서를 하나 써줄 테니까 큰 병원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 심장에 큰 돌이 떨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죠. 당황스러움에 저는 의사 선생님께 무슨 심각한 병에 걸린 거냐고 여쭤보았는데 정확한 병명은 큰 병원에서 검사를 해봐야 알 것 같다고 하면서 당장 큰 병원에 가라고 하시고는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까지 해주셨어요. 저는 결국 급하게 연결해 주신 큰 병원으로 달려갔고 여러 가지 검사를 또 받게 되었죠. 그리고 며칠 뒤 검사 결과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가 신부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앞으로 이식 수술까지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일단 장기 기증자가 나타날 때까지 투석을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신장은 가족 간 공여가 가능하니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하셨죠. 의사 선생님에게 제 몸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병원 밖으로 나왔는데 투석에 신장 이식까지 해야 한다고 하니 정말 막막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군요. 이렇게 힘들 때 할머니라도 옆에 계셨다면 좋았을 텐데 제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나셔서 저는 의지할 곳이 남편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하기 전에 제가 몸 약하다는 소리를 듣고 큰 병을 얻어 남편을 호랍이 만들 수는 없다고 시어머니께서 심하게 결혼을 반대하셨잖아요. 그래서 쉽사리 남편 앞에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모님도 알게 되실 거고 분명히 이혼을 하라면서 난리가 날 테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친정아버지에게 연락을 해서 도와달라고 해야 하나 고민을 했었죠. 그러나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연락을 주고받는 일이 없어서 그런지 친정아버지는 아예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혼자 아프면 서럽다고 하더니 결혼을 했어도 내 옆에 있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너무 슬프고 절망적이었죠. 일단 급한 대로 같이 사업을 하는 친구에게는 상황을 설명하고 당분간 급한 일만 집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병을 알게 된 후 약 일주일 정도 지났을 즈음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혼을 당하더라도 그때 생각을 하자는 생각으로 남편에게 힘들게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죠. 여보, 나 할 말이 있는데. 뭔데?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왜 이렇게 굳어 있어? 그게 나 얼마 전에 병원에 다녀왔는데 검사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와서. 뭐라고? 어디가 얼마나 안 좋다고 나왔는데 심각한 거래? 나 신부전이래. 앞으로 투석 치료를 받아야 하고 신장 이식도 해야 한다고 하더라.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한다니. 당신 나한테는 몸살 감기라고 했잖아. 나도 몸살 감기인 줄 알고 그냥 집에서 쉬면 나아지겠지 싶었는데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동네 병원에 가니까 큰 병원 가보라면서 연결을 해주더라고. 큰 병원에서 가서 검사를 이것저것 해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신부전이라고 하시더라. 저는 혹시라도 남편이 불안해할까봐 최대한 담담하게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남편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면서 저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남편이 우는 모습을 보고 결국 저도 눈물이 터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한참을 껴안고 눈물만 흘렸던 것 같아요. 겨우 진정이 된 후 남편은 저에게 본인이 신장 이식이 가능한지 검사를 받아보겠다고 했죠. 당연히 줄 수만 있다면 저에게 신장을 주겠다는 남편의 말이 고맙게도 느껴지면서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알고 난리를 칠까봐 불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혈액형도 다르고 술도 많이 먹는 사람인데 신장 이식이 가능할 리가 없다는 식으로 둘러대면서 신장 기증을 해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는 그냥 기다리자고 했죠. 그러나 남편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기다릴 시간이 어디 있냐고, 혈액형이 달라도 이식은 가능하다면서 당장 검사를 받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다음날 남편은 곧바로 신장 이식 검사를 받으러 갔다 왔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복잡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저도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남편의 신장이 적합하다고 나와 수술을 받게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이 일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걱정도 들었거든요. 그러나 남편의 신장은 저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이 나게 되었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신장 기증을 받을 날이 오겠지라고 하며 걱정 말라고 남편을 달랬어요. 하지만 저도 사실 조금은 기대를 하고 있었기에 결과를 듣고 난 후에는 절망감이 생기더군요. 결국 저는 신장 기증에 대한 마음을 접고 투석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첫 신장 투석을 진행하던 날에 남편이 시부모님께 모든 걸 말씀드리자고 하더군요. 시부모님과 멀리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시댁에 가는데 어떻게 숨길 수 있겠냐면서요. 사실 저는 웬만하면 시댁에는 숨기고 싶었죠. 그러나 남편 말도 일리가 있었고 무엇보다 끝까지 숨길 수는 없는 일이라면 빠르게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기로 했어요. 제가 결정을 하자 남편은 다음날 퇴근길에 혼자 시댁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왔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남편은 시부모님이 의외로 잘 받아들이셨다고 난리를 치거나 하는 일은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를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정말로 시부모님이 괜찮으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한시름 놓을 수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집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평소에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며 그렇게나 미워하던 시어머니가 펑펑 울며 집으로 찾아왔어요. 시어머니가 오신 것을 알게 되자마자 등 뒤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이 많이 됐었죠.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오셨을 정도면 한바탕 집안 난리가 나겠구나 싶었거든요. 집 인터폰에 비친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의외로 잘 받아들이셨다고 했던 남편의 말은 저를 안심시키려고 일부러 꺼낸 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러나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시어머니의 반응이 조금 달랐어요.
예빈아, 신부전이라니. 젊고 예쁜 애가 어떻게 그런 무서운 병에 걸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결혼 전에 했던 건강관리 잘하겠다는 약속을 못 지켰어요. 아니다. 다 내가 스트레스를 준 탓이지. 우리 며느리, 내가 미안하다. 너 아무리 힘들어도 치료 포기하면 안 된다. 절대 죽으면 안 된다. 알았지? 네, 어머니, 그럴게요. 그래도 그동안 네 시아버지가 신장이 안 좋아 내가 이것저것 공부를 많이 해뒀다. 신장에 좋은 음식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내가 지극정성으로 삼시세끼 다 차려주마. 그러니까 너는 몸 관리에만 신경 써. 알았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가 내 아들 힘들게 한다며 난리를 치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펑펑 울면서 본인이 지극정성으로 챙겨주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니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큰 감동을 받아서 시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며 죄송하다고 했어요. 사실 저는 만날 때마다 힘들게 만드는 시어머니를 많이 미워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 찾아 눈물을 흘리며 도와주겠다고 하시니까 내가 그동안 시어머니에 대해 잘못 생각했구나 싶었던 것 같아요. 이날 저와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오해를 풀었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바로 다음 날부터 저희 집과 시댁을 오가면서 삼시세끼를 차려주셨죠. 그것도 항상 신장에 좋다는 음식들로 가득 채워서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해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서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효도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의 말에 시어머니는 제 손을 꾹 잡아주시면서 빨리 건강 찾아 행복하게 사는 게 본인 소원이라며 끝까지 치료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더 힘을 낼 수 있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치료를 받았죠.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차려준 밥만 먹으면 이상하게 몸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몸에 힘이 자꾸 빠지고 어지러움증이 더 심해지는 듯 싶었죠. 항상 남편도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제 상태부터 체크를 하는데 얼굴이 점점 더 수척해지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이 몸에 잘 안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 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 처방약도 바꿔보았죠. 그러나 몸 상태가 좋아지기는커녕 더 안 좋아지는 듯 했어요. 심지어 상태 체크를 위해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데 투석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데도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죠. 결국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입원 치료를 권유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짐을 챙기기 위해 일단 집에 들어갔죠. 예빈아, 너 투석 치료 받고 오는 거 아니니? 왜 이렇게 일찍 들어갔어? 오늘 늦은 오후 진료 아니었어? 설마 이제는 치료받기 싫어 꾀를 부리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다고 입원 치료를 권하셔서요. 짐 챙기러 잠시 들렀어요. 상태가 얼마나 나빠졌길래 입원까지 해. 약도 꼬박꼬박 먹고 투석도 계속 가는데 왜 상태가 계속 나빠지는 거야? 그러게요. 저 당분간 입원해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어머니도 며칠 푹 쉬세요. 그동안 저 챙기신다고 바쁘셨잖아요. 네가 병원에 누워있는데 내가 어떻게 팔 뻗고 편하게 쉬니? 예빈아, 너 아직 저녁 안 먹었지? 병원 들어가면 입원해 있을 동안 병원밥만 먹어야 할 텐데 집에 온 김에 밥 한 끼 먹고 가. 내가 지금 바로 차려줄 테니까. 네, 어머니 감사해요. 시어머니는 곧바로 제 저녁을 차려주시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을 꽉 채워서 식사를 차려주셨죠. 정말 반찬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상태가 안 좋다는 검사 결과를 듣고 나니까 도저히 입맛이 없어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시면서 팍팍 좀 떠먹으라고 그렇게 먹어서 몸이 나아지겠냐고 한 소리 하시더군요. 그래서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었는데 그 순간 시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갑자기 왜 오셨나 했더니 제가 신부전으로 투석하면서 고생을 하고 있다니까 상태 좀 볼 겸 해서 병문안으로 오셨다고 했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마침 시아버지도 저녁을 못 드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신부전 판정을 받은 후 요즘 시어머니가 저만 챙기고 있다 보니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산다고 우스갯소리를 하셨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 괜히 나 때문에 시부모님만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 죄송했어요. 시어머니도 약간은 미안하셨던 건지 저녁을 못 먹었다는 시아버지의 말씀에 금방 차려줄 테니 얼른 식탁에 앉아있으라고 하셨죠. 그러자 시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 옆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정말 배가 고팠던 것인지 시어머니가 밥을 가져다 주기 전에 정신없이 반찬부터 드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괜히 짠하고 마음이 아파서 저는 일단 입맛이 없어 손에 대지 않은 제 밥을 드시라고 하면서 시아버지께 건네드렸죠. 그러자 시아버지는 고맙다고 하시면서 제 밥을 드시더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밥을 드신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국과 밥을 데운다고 부엌에서 정신없이 움직이시던 시어머니는 쿵하고 큰 소리를 내며 쓰러진 시아버지를 발견하시고는 절규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시더니 저에게 빨리 119를 부르라고 하셨어요. 저도 너무 놀라서 멍하니 있다가 시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급하게 119 신고를 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응급차가 도착했고 저와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큰 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응급실에 들어가 보니 시아버지의 상태를 체크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저의 신장 치료를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이더군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시아버지의 신장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다급하게 관련 검사를 진행하셨죠. 그리고 검사 결과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한 바람에 신장의 수치가 높아져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죠. 시아버지가 쓰러졌을 당시 분명히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음식과 저에게 받아간 밥을 드셨는데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할 만한 게 어디 있었겠어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병간호를 하면서 신장에 좋다는 음식들을 가져다가 차려주신 식사인데 문제가 될 만한 게 없었죠. 일단 저는 시아버지가 쓰러진 상황에 입원해서 마음 편히 누워있을 자신이 없었고 의사 선생님과의 면담을 통해 입원을 뒤로 밀어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입원 관련해서 상담을 하러 간 저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아까 응급실에 실려오신 장재은 환자분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네? 제 시아버님이신데 왜 그러세요? 아까 시아버님이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했죠? 그 전에 무슨 이상한 증세 같은 건 없었나요? 글쎄요. 제 옆에 앉아서 음식을 드셨는데 따로 증세는 없었어요. 단지 배가 많이 고프셨는지 음식을 급하게 드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게 아까 응급실에서 이야기를 듣고 이상해서 김예빈 씨 차트를 확인해봤는데 시아버님과 결과가 똑같았어요. 단백질 과다 섭취로 인한 신장 수치 상승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사실 혼자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김예빈 씨 문제인데 시아버님까지 검사 결과가 똑같다면 질환에 대한 문제보다는 드시는 음식이나 환경에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물론 우연히 겹쳤을 수도 있겠지만 이 상황이 저는 조금 이상하네요. 일단 입원 치료는 며칠 미뤄드릴 테니 집에 가셔서 식사나 환경 등 문제가 될 만한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저는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는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찜찜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의심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갑자기 180도 바뀌어서 지극정성으로 병간호를 해주시는 것도 그렇고 차려주신 음식을 먹고 곧바로 시아버지가 쓰러지신 것도 이상했죠. 그때부터 뭔가 불길한 느낌에 저는 시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상을 유심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쓰러져서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도 항상 집에 오셔서 제 밥상은 빼놓지 않고 차려주시더군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왜 쓰러진 남편을 안 챙기고 며느리만 챙기겠다고 집에 매일같이 찾아오시는 건가 생각에 삐딱한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었어요. 괜히 이것저것 의심을 했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이상할 건 전혀 없었죠. 식탁에는 신장에 좋다는 비트와 샐러리 및 피망으로 만들어진 음식이 놓여 있었고 과일을 주셔도 수박이나 딸기와 같이 신장에 좋은 것들만 챙겨주셨거든요. 게다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까지 시간별로 체크해서 직접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내가 아파서 예민해졌나 보다 하고 순간 안심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쓰러지신 지 3일이 되었을 때 저는 우연히 부엌 구석에 있던 이상한 통을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멀리서 지나치듯 본 것이라 남편이 운동을 좋아하니까 근육 키우겠다고 또 이상한 것을 사다 놓았나 싶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그 통에 있는 파우더를 음식마다 넣는 거예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급하게 부엌으로 다가가 시어머니가 넣고 있는 것이 뭔지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죠. 역시나 시어머니가 넣고 있는 것은 단백질 파우더였어요. 제가 갑자기 부엌으로 쳐들어가서 단백질 파우더 통을 두 눈으로 확인하니까 시어머니는 많이 당황했는지 급하게 변명을 시작하더군요. 어머니, 이거 단백질 파우더 아니에요? 이걸 제 음식에 넣으면 어떻게 해요? 예빈아, 그거 통만 그런 거야. 겉모습만 단백질 파우더처럼 보이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멸치랑 이것저것 갈아 놓은 거야.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지금 장난하세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단백질 파우더랑 멸치 간 것을 구분 못하겠냐고요. 어머니, 지금까지 단백질 파우더를 섞은 음식을 내준 거였어요? 대체 왜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런 걸 음식에 섞어서 주시냐고요. 그게 말이다. 신장 건강에 좋다고 하길래 그래서 내가 힘들게 구해서 음식에 조금 넣었던 거다. 뭐라고요? 어머니 일부러 그랬다고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제 음식 먹고 쓰러졌을 때 절규하듯 소리 지르면서 병원으로 이동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 알고 계시면서 일부러 하신 거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가 단백질 파우더는 신장질환 가진 사람한테 독이라는 거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사실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단백질 섭취를 의사가 정해준 양만큼 먹어야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신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독이나 다름없는 단백질 파우더를 무지막지하게 넣어서 음식을 차려줬던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끝까지 본인은 단백질이 독이라는 것을 몰랐다면서 잡아떼기 바빴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도 신장이 좋지 않아 오랜 시간 동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저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소중한 내 목숨 가지고 왜 이런 짓을 하냐면서 난리를 쳤죠. 그 순간 퇴근을 한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고 난리를 치는 저를 왜 그러냐고 말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시아버지가 왜 쓰러진 것인지 그동안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나한테 먹인 게 뭐였는지 다 이야기를 해줬죠. 그랬더니 남편도 이성을 잃었는지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으며 노발대발 난리를 치더군요. 정말로 엄마가 단백질 파우더를 음식에 몰래 섞어서 먹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쓰러졌고 예빈이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온 거고요? 도대체 왜 그랬어요? 예빈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미안하다. 눈에 가시 같은 죄를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겠다 싶었어. 나한테는 아들이라고 너 하나밖에 없는데 몸 약한 예빈이한테 장가 보내서 고생하는 꼴 보기가 싫었어. 내가 귀하면 예빈이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이에요. 예빈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짓까지 해요? 사실 예빈이가 신부점 판정받던 날에 너를 마음에 들어하는 아가씨가 한 명 나타났는데 몸 약한 예빈이를 빨리 보내고 새로운 여자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그 아가씨가 재혼도 괜찮다고 해서. 지금 장난해요? 다른 여자한테 보내겠다고 저한테 그런 독을 먹였다고요? 정말 미쳤어.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엄마 때문에 아버지까지 저렇게 됐는데 그 와중에도 저런 독을 음식에 넣어서 먹일 생각을 해요? 제정신이에요?
나도 네 아버지가 저렇게 쓰러져 있으니까 괴롭고 힘들다. 남편은 화가 많이 났는지 무릎 꿇고 잘못했다 싹싹 비는 시어머니를 잡아 끌고 병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겨우 의식을 회복한 후 치료를 받고 계시는 시아버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죠. 당연히 시아버지는 어떻게 그런 몹쓸 짓을 할 수 있냐면서 노발대발하셨고 이혼 소리까지 꺼내셨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본인도 너무 괴롭고 힘들다면서 눈물을 흘렸죠. 그러면서 앞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 만들지 않겠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결국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이후 시어머니는 시댁에서 쫓겨나듯이 나와야 했고 지금은 저와 남편도 아예 연을 끊고 살고 있어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다행히 시아버지는 건강을 되찾으셨고 저도 운이 좋아 신장 기증자가 나타나 이식을 받게 되어 지금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결혼 4년 차가 된 지금은 새 삶을 찾게 된 만큼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 할 것 같아 가정에 충실하면서 회사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노인분들을 위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무료 급식소에서 남편과 함께 주말마다 봉사를 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그곳에서 시어머니를 마주하게 되었죠. 남편도 저도 시어머니를 마주한 후 당황했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인 듯 보였지만 서로 근황을 묻거나 아는 척은 하지 않았어요. 무료 급식소에 찾아오는 것을 보면 좋게 사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좋은 기억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말을 걸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도 남편은 아들인데 마음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가만히 있어도 괜찮겠냐고 조금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며 살짝 이야기를 꺼냈었는데 일이 이렇게 된 건 모두 자승자박인데 염치가 있으면 본인 도움을 받으려고 하겠냐고 단호하게 모른 척했죠. 매주 급식소는 운영하니까 상황이 안 좋으면 또 오겠지 싶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도 좋지 않은 분위기를 느꼈던 것인지 이날 이후 더 이상 무료 급식소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더군요. 시어머니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에 본인 죄 깨닫고 후회하며 개가천선했으면 좋겠네요. 저도 이번 사연글을 통해 지난날의 아픔은 모두 다 잊어보려고 합니다. 좋은 기억도 아니고 이제는 건강이 많이 나아졌으니 남편과 행복한 일만 남아있지 않겠어요? 새로운 삶을 찾은 저는 이제 행복한 기억만 이야기하고 기분 좋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남편과 즐거운 삶을 이어나가 보려고 해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새 삶을 찾은 저희 부부 응원 많이 해주세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